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민중의 소리를 후원해 주세요. 가장 감동스러운 방송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 1661-0451 1661-0451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31강 친일 대표신문 조선일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방송하는 오늘이 3월 28일이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방송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때 되면 3월 마지막 날인가요? 그렇죠. 3월 마지막 날. 이제 4월 되네요. 4월이 되는 거죠. 사실 날씨는 벌써 완전 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름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예. 벚꽃도 피고 뭐 그랬던데. 예, 지금 부산 쪽에서는 지금 벚꽃이 폈다고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신문에서 계속 뭐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남의 나라 국화를 가지고 우리가 벚꽃 폈다고 이렇게 그렇죠. 좋아하고 그러네요. 혹자는 이 사쿠라, 일본 벚꽃이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제주도산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원산지는 제주도의 왕벚나무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이것의 개량종이죠. 개량종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예쁘긴 한데요. 이게 벚꽃 축제를 굳이 우리가 또 같이 즐기고 하는데 마음이 왠지 한켠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태준 선생님의 그 소설 보면 그 일제강점기 1930년대 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이제 실린 작품인데요. 꽃나무는 심어놓고라고 해서 내용은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농토를 잃고 서울의 그 하층 빈민 도시 노동자로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식이 굶어 죽게 되는 이러한 그 노동자 우리 민중의 슬픈 삶을 형상화한 그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꽃나무는 심어놓고 되는데 일제가 그 식민지 정책을 되게 그 미화하기 위해서 그 각 시골 전국적으로 꽃나무를 매화가 아니죠. 사쿠라 벚꽃나무를 그 심기를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야흐로 이제 4월 또 벚꽃 축제가 한창 또 일 텐데요. 그때 벚꽃 물론 아름다운 것 구경하는 건 좋겠지만 보면서 같이 이런 생각도 한켠에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4월의 중요한 오늘의 역사로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 4.3 사건도 있죠. 4.3 항쟁, 4.3 사건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함께 해보실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또 잘 다루지 않는 역사 교육이 또 그래서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몇 년도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제주 4.3 항쟁. 4.3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굉장히 기네요. 동안 벌어진 민중항쟁이고요.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한반도를 통치하는 미군정에 의한 친일 세력이 다시 재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또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는 남북 협상, 분단을 막아야겠다는 신념으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 당시 수상과 만나서 남북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지요. 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렇죠. 관광 특구죠, 완전.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유채꽃이 한창일 때고. 예쁠 때죠. 예. 그런 제주에 예. 이 제주도는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예쁘기도 하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에 네. 그 미군이 그 오키나와를 오키나와를 이제 들어와서 일본 네. 본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오키나와와 더불어 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그 제주도에만 일본군 6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광복이 됐는데 일본군은 철수했는데 네네. 외지에 나가 있던 제주도 주민들이 귀환을 하지요. 네네. 그리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본군이 6만 명 정도의 대규모 네.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일본군을 포함한 네. 그 일본군을 중심으로 한 경제,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제에 필요한 물자라든가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광복이 되니까 많은 그 일본에가 있었던 해외로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일본이겠죠. 네. 일본으로 갔었던 조선인, 제주도 동포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난이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주도 4.3 사건을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의 갈등. 예, 그렇게들 알고 있죠. 으로 인한 어떤 그 폭력 사태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그 근원에는 제주도의 어떤 심각한 그 실업난, 네네. 그다음에 또 생활난,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생필품 부족,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콜레라 전염병이 발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겹쳤던 상황이네요. 그리고 수백 명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요. 당시 2-3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들고요. 참,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중들, 제주도의 그 민중들이 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제 부역한 경찰들이 네. 미 군정하에 치안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미명하에 다시 군정 경찰로 변신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 군정 관리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탐관오리로 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참, 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일제시대 부역했던 자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고향민들을 핍박하는 탐관오리로 변신하게 됐다. 이거 당연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7년 3월 1일 네네. 바로 이제 3.1운동, 3.1혁명 기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3.1 조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네.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것은 바로 항일과 반일의 네.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일본 출신의 일제 출신의 경찰들, 군인들은 친일파 관료들 그렇죠. 예.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념 집회 중에서 기마 경찰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치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경찰들이 막 돌을 던지며 항의를 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군중들에게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항의하는 것 때문에요? 예. 그래서 주민들 6명이 사망하게 되는 3.1 발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에 분노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고라든가 흉년이라든가 네. 광복이 돼서 돌아왔는데 나를 괴롭히던 수탈하던 그쵸. 친일 경찰이 다시 또 경찰이 되고 네네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네. 거죠. 이래서 예, 그 경찰의 발포에 항의해서요. 그 제주도에서 네. 3월 10일 날 총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파업을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체 166개의 기관단체에서 네. 4만 1천여 명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이 중에 제주도 출신의 경찰관이 한 66명 정도가 경찰들도. 그래서 제주 경찰의 한 20% 정도가 어머나. 경찰도 파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다음에 제주도가 이제 섬이니까 아무래도 그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90% 이상의 어떤 그 기업, 조직, 네네. 기관 단체가 파업에 참가하게 됩니다. 야, 규모 굉장히 컸네요. 그만큼 그 당시 제주도민들이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마땅히 그럼직도한 분노의 그렇죠. 과정인데요. 요 정도까지라고 하면 네. 책임자를 처벌한다거나 네.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무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미군정에서 진상조사를 오는데 진상조사를 나오는데
왜 미군정에서 조사를? 그 당시 이제 미군정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경찰의 발표에 대한 그 과오, 책임 추궁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정당방위였다. 총을 쏜 게 정당방위였다? 예. 아무런 무기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쏜 것이 정당방위였다? 예. 그리고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를 제주도를 붉은 섬,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하고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이다. 네, 빨갱이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빨갱이 몰이가 시작된 거고. 예, 이러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 그렇죠. 토벌 작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민간인을 상대로. 그리고 그래서 그 아주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단이 그 무태서. 서북 청년단이 이제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구 세력이죠. 우리 보면은 그 예전에 김두한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김두한이라든가 정치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종로 경찰서의 비호를 받은 총독부의 비호를 받은 깡패예요. 하야시 그 일본 그 당시 상대 하야시 아닙니까? 하야시하고 형동생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바로 이정재, 이마수, 유지강 같은 정치 깡패들인 거고요. 뭐 시라손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결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난한 사람들, 서북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 백색 테러. 그리고 그다음에 반공 단체를 조직을 해서 좌익 세력, 그다음에 또 무슨 파업이라든가 노동, 그다음에 또 민중들의 집회라든가 심지어 김구 선생님의 그 보수 우익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테러를 하는 아주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은 뭐 좌익이고 우익이고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친일파 밑에서 빌붙었던 그 정치 깡패들인데, 근데 이런 그 정치 깡패들이 서북 청년단? 예, 그렇습니다. 서북 청년단입니다. 네, 청년단을 꾸려서 이 제주도의 도민들을 그것도 정당한 분노로 이렇게 파업에 나선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무참히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제주도민들의 아주 오랜 상처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00년 6월부터 그 사건 희생자의 신고 접수.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요.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접수된 희생자만 15,10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를 합치면 실제보다 이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을 것이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희생자 중에서 여성이 21%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5.6% 정도 되고요.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한 6%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무고하게 희생된 3분의 1이 바로 노약자들이었다. 어리고 그리고 혹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저항할 이런 게 없는 사람들까지 학살을 했다라는 건데 서북 청년단만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민간인 군대, 민간인. 실제로 그 용병이라고 하죠. 모집한 민간인도 있었고요. 서북 청년단도 민간인이었고.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 계열의 우익 청년단체, 반공 청년단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이라든가 군부대에서 그 돈을 주고 모은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군인들도 있었고요. 경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군정이 토벌할 것을 명령한 거죠. 미국의 개입도 있었고요. 참 거의 뭐 5.18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처참한 이 학살이 멈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대, 그러니까 토벌대죠. 토벌대 그 대장하고 그다음 또 무장하는 그 항쟁 시민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중들 사이에서 민중들 부대들 사이에서 그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러기로 했는데 보수 우익 청년단체가 바로 방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키고 이것이 좌익 청년들이 그랬다. 하지만 미군정의 진상조사 결과 바로 우익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부러 그 싸움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저지른 방화였네요. 예. 그래서 이것에 결정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미군 그때 사령관, 미 군정장관이었던 하지 중장이었고요. 이 토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조순영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의 그 자민련으로 갔다가 뭐 그런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조병옥 박사.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승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해가지고 그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한 95%가 다 불탑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진짜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그렇게 오래지 않은 일이잖아요. 광복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아직까지 그때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고요. 예. 그때 얼마나 많은 제주도의 그 도민들이 무차별 학살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요. 네네. 한 마을에서 북촌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네. 400명이 네. 총살당하는 사건이. 그래서 예비검속이라고 하죠. 네. 재판 없이 직결 처형하고. 네. 예, 이런 일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그 제주도에서 희생을 당합니다. 현지에서. 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네. 그 육지에 있는 감옥에서 네. 감옥에 있었던 4.3 관련자들이 총살당합니다. 잡혀 있는 사람인데도요? 예. 6.25 때? 예. 아니 근데 이분들은 북한이랑 무슨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때문에 무슨 빨갱이니 어쩌니 그런 논리가 아니 뭐 증거라도 있어야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예. 그 이승만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남한이 단독 정부가 수립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북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런데 남한에서는 이렇게 막 그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와 항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한 정부의 어떤 정통성, 이승만 정권의 어떤 정통성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아주 강경한 반공 드라이브, 반공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빨갱이로 몰아서. 예. 그래서 이 4.3 항쟁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촌의 학살 사건을 네네. 배경으로 해서 제주도 출신의 소설가 현기영 선생님께서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창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1978년 그러니까 유신 정권 시절이죠. 네. 이때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발표가 되면서 현기영 선생님은 국정원이죠. 안기부, 예. 중앙정보부죠. 네네.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그다음에 또 최근 금서 예. 조치당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보면은 일본의 제일동포들이 보통 오사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 제일동포들 출신지를 좀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은요. 제주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4.3 항쟁 때. 네네. 제주도에서는 그 배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도 일본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건너가신 분들이 보트피플이라고 하죠. 네네. 난민이죠. 아프리카에만 난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 이후에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미군정에 굴복해서 오히려 독립군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정권을 잡은 그 정권의 정당성을 그런 식으로 예. 무고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걸로 이 정권의 정당성을 잡으려고 했군요. 맞습니다. 참 그게 처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빨갱이 몰이, 예. 종북몰이의 첫 시작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60년, 50년, 60년이 훨씬 지나서 네. 2008년에 되어서야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4.3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사과하고 예. 사죄하는 네. 모습을 보였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도 했지만 이후에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도 4.3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도 논쟁이 많은 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인가요? 네. 어떤
그 4.3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다. 네네. 그래서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네. 그리고 그 제주 4.3 항쟁, 4.3 사건에 대한 뭐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네네.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그 4.3 평화 기념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특별법도 제정을 했죠. 네네. 그래서 4.3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네. 이 4.3 위원회를 폐기하는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에이? 왜요? 글쎄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네. 이승만 정권 시절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 네. 그다음에 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그런데 그런 4.3 조사위원회가 조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 법안을 그 4.3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제주도 도지사로 출마한 제주도 출신 원희룡? 바로 원희룡 예비 후보 아닙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아주 뭐 머리 좋지요, 네. 잘생겼지요. 제주도의 뭐 아들 뭐 이렇게 불린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제주도의 아들이 그 어머니 제주도인 어머니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혜룡 씨가 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 발의를 했는데 대표 발의자가 있고 그래서 그냥 서명만 해준 거다. 내가 서명한 건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감 도장 맡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름을 삭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몰랐다라는 말. 국회의원으로서. 네네. 그다음에 또 도지사로 출마하려고 하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도지사 출마를 하시겠다는 양반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주도민들에게 본인이 제주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도지사 출마까지 하시려 한다면 이와 관련한 책임은 확실하게 저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 말고요. 제대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 법안 폐기한 것을 그러면 다시 되짚으면 되잖아요. 예. 다시 만들고. 예, 저의 이런 발언이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러한 후보. 네. 거짓말하는 후보, 몰랐다라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라는 것. 네. 제주 4.3 항쟁의 진상을 호도하려고 하고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진상규명에 네. 그것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네. 후보에게 표를 주는 네. 제주도민은 역사에 죄를 짓는 네. 일이 아닐까.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예. 아마도 이제 제주도의 아들이니 어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아마 모르시고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건 그 제주도민들의 판단의 몫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그 아팠던 제주도민들에게 끔찍한 이 상처를 주었던 4.3 항쟁을 제대로 된 반성 없이 평가 없이 그것도 제주도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대로 넘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직접 제대로 표로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좀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아픈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아픈 역사들을 보듬어 안고 제대로 치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 1번. 제주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한 미군정에 의한 친일 세력의 재등장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죄 유무에 관계없이 당시 군경토벌대에 처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빨갱이 딱지가 붙어 피해를 대물림하였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5,100명으로 집계됐지만 신고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제주 출신 삼선 국회의원인 이 몹쓸 인간은 국회의원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4.3 위령제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21일 발의된 4.3 위원회 폐기 법안에 서명해놓고도 서명 당시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아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1월 17일 당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4.3 위원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거짓말쟁이 몹쓸 인간은 누구인가? 1. 피노키오 2. 김추자 3. 티아라 4. 빅뱅 5. 원희룡. 네, 그럼 31번째 31강입니다. 친일 대표신문 조선일보 편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일 대표신문 조선일보. 사실 뭐 조선일보는 뭐 규모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나 뭐 이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어찌됐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1등 신문? 그렇죠. 영향력 있는 신문이죠. 예. 흔히 뭐 조중동이라고 하죠. 아, 네네. 예, 조선일보, 조중동. 동아일보, 그다음 또 중앙일보. 네. 이 세 신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족벌 세습 신문이라고 하는. 아, 네네네. 우리 그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했었던 네. 조선인 출신의 총독부 판사였던 네. 홍진기의 자손. 네, 네. 홍석현 씨. 네. 바로 이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네. 홍라희 씨의 형제지간이죠. 네, 그렇죠. 중앙일보 회장으로 네.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민족자본가라는 네. 그런 말이 있지만 절대로 민족자본가 아니죠. 인촌 김성수. 네, 친일파로. 그렇죠. 예, 자손들이. 네네.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일보 또한 방응모. 예. 예, 손자인 방상훈. 네. 뭐 방우영. 네네. 뭐 이런 사람들, 방일영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장악하고 있죠. 세습하고 네네. 있고. 사실 뭐 이런 조중동이 거의 뭐 셋 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제 시대부터 뭐 친일 언론으로 예. 중앙일보는 그때 당시는 없었긴 하지만 뭐 예. 친일파였던 사람이 이제 중앙일보를 맡게 됐고 이외에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역시도 뭐 그때 당시부터 이제 친일 언론이었던 셈인데요. 이런 언론들이 사실 광복 이후에는 또 변모해서 그때는 뭐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난 이후니까 그렇겠지만요. 그렇죠. 패망해서 또 권력에 철저히 붙어서 맞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예. 그렇죠. 그 반공을 명분으로 해서 네네. 권력의 반대 세력 네. 뿐만 아니라 자기 신문사의 이익에 네. 반하는 그렇죠. 사람과 세력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네네.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렇죠. 신문사죠. 꼭 정권만을 비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권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 시절 뭐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또 정권을 비판하는, 예. 비난하는 예. 그런 신문이었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 날조의 달인다. 네, 그렇죠. 볼 수 뭐 있어요. 대통령 조롱하고 뭐 이런 수준도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뭐 이랬던 뭐 신문이었었죠. 이제 뭐 떠도는 말에 네. SNS나 그 인터넷 떠도는 네, 말에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네. 기사라고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뭐 조중동은 이렇게 바꿀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했다면 이것을 조선일보가 받아 쓴다면 네네.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사주했다. 뭐 이렇게. 예. 네, 뭐 이런 식의 농담이 많죠. 조선일보가 그만큼 1등 신문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이나 사실에 기초한 왜곡하지 않는 그 보도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비껴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예전에 그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천안함 얼마 전에 4주기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천안함 예. 관련해서 무슨 인간어뢰니 이상한 그 어뢰도 때문에 인간어뢰 개념도라는 그 그래프인가요? 네. 그 기사를 보고 그래픽을 만들어서 지금 황당했습니다. 네. 아니 아무리 뭐 북한에서 이제 쐈다 하더라도 인간어뢰는 좀 진짜 상상력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뭐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신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여타 이후가 지금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친일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조선일보 차원에서는 아니다. 우리 되게 친일파 아니었고 우리도 이제 굉장히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민족 신문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죠. 예. 뭐 그 조선일보 예. 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471회에 네. 달하는 기사 삭제, 그다음에 또 신문의 압수, 정간, 네. 기사를 누락하게 되고 결국엔 폐간까지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찬찬히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그럼 우선 조선일보가 언제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이게 나온 건가요? 예, 그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에 창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예. 그럼 일단 일제시대에 만들어지긴 했네요. 예. 그 창간 당시에는요, 대한 매일신보 아시죠? 예. 그 베델. 영국인 편집장 베델, 그다음에 또 양기탁 선생님, 많은 애국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신문이었는데 이것이 그 백오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매일신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한이 빠지고 매일신보가 되면서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요때 그 바로 그 이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매일신보에 혈애누라든가 이런 신소설들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인직이 혈애누라고 하는 소설이 바로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일제를 이제 찬양하는 그렇죠. 이런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이제 창간이 되면서 유일하게 한글로 발행됐던 신문이 일제 강점기에는 바로 요 새 신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어쨌건 한글로 발행하는 신문을 만들었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일제 탄압도 심했을 텐데 조선일보가 탄생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예. 조선일보의 시기를 일제 강점기의 시기를 한 3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선일보가 이제 설립이 된 창간이 된 1기. 그다음에 2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3기가 있는데요. 이 3기에 바로 지금 현재 조선일보를 족벌로 세습하고 있는 방실가. 그렇죠.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1933년입니다. 이게 3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3기가 성격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을 텐데요. 1기 이제 창간될 때는 좀 어떤 성향이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20년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지요. 3.1운동 직후니까 일제의 총독부의 조선 식민지 통치 정책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그 식민지를 지배하다 보니까 3.1 만세 시위와 같은 격렬한 전민족적인 저항, 그렇죠. 반일 시위가 반일 항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같은 통치 방식으로는 통치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문화 통치, 교묘한 통치 방식이 전략이 구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어떤 출판물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열어둡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열어주는 것처럼 유화 정책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가 창간을 하게 되는데요. 1920년입니다. 이 창간의 주체가 바로 대정친목회. 대정친목회요? 이 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본 천황의 연호지요. 그래서 대정 몇 년, 그 다음에 소와 몇 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친일단체가 대표적인 친일단체입니다. 뭐 하던 사람이죠? 이 친목회니까 당연히 무슨 뭐 사교,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단체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으로 치면 뭐 전경련, 전국경제연합회. 그러니까 그렇군요. 친일 기업인 실업가들의 모임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변변한 회사, 기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제 총독부의 허가, 그다음에 또 비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돈 꽤나 번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총독부의 비호가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시절인데요. 그러면 거의 뭐 친일파 돈 있는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신문이 조선일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탄생부터가 친일이군요. 친일 신문으로 태어났네요. 예, 그래서 그 한글 신문을 만드는 것, 발간하는 것. 네네. 한글 신문사를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미나미 총독인가요? 네네. 이대 총독은 뭐라고 하냐면 한글 신문을 간행하는 것은 조선 민족의 불평을 완화해주는 안전판이며 민심의 흐름을 살피는 바로미터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한글로 하면서 일본을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다 이걸 안 그렇죠. 거죠. 당시 그 매일신보가 식민지배 통치, 식민 통치를 선전하는 데는 기관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했지만 조선 민족의 성질, 조선 민족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데는 좀 미흡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글 신문, 그러니까 매일신보, 기관지를 제외한 신문들을 발간하는 것이 조선 통치를 하는데 되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가 단체들이 조선일보를 창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문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제인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대단히 경영 상황이 악화됩니다. 신문도 잘 안 팔리고. 네네. 종편들이 처음 방송국 만들었다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경영난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좀 다르니까요. 처음에는 잘 안 팔리고 나름대로 맞습니다. 돈을 들였지만 어려웠군요. 네. 그러다가 안 팔리니까 신문사는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과 편집이 분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좀 항일적인 내용, 민족적인 내용을 기사로 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 팔리군요. 요즘도 그 신문이 잘 팔리려면 되게 선정적인 기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목을 막 바꾸고 낚시 기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거. 그렇죠. 설마. 그 설립에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친일 기업가인데 신문 기사는 좀 항일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 항일이라고 하는 항일 기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족 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난을 타파하기 위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정친목회의 주요 인사들은 총독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내가 총독부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비호했는데 너희들은 조선일보 신문 만들어가지고 반일 감정이나 조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그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신문사 경영과 편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가 2기군요. 시기가 그렇습니다. 완전 달라지는. 그래서 이상재, 신서구,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간회의 기관지 성격에. 그 유명한 신간회. 신간회 하면은 바로 뭡니까? 그 광주 학생. 그 열차칸에서 통학 열차 안에서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의 패싸움. 이로 해서 전국적인. 그때 바로 신간회가 좌익과 우익의 합작을 통한 독립을 쟁취하려는 민족단체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단체였죠. 그래서 그 1924년 9월까지 신간회의 기관지로 그러니까 1924년 9월부터 신간회 기관지로 활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400몇 건의 기사 이런 것 자체가 다 이 시기 때 대부분 있었겠네요. 대부분이 이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장 박모 씨 일가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박모 씨는 1933년에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박응모 사장이 인수를 하고 난 이후부터 그 천황폐하 만세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셈인가요? 맞습니다.
이 방응모 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방응모 씨는 원래는 신문에서 잘 몰랐습니다. 예. 방응모 씨는 평안도 사람입니다. 네. 평안도 사람인데, 신문이 좀 돈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신문사 지국을 네네. 고향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신문 발행 부수가, 조선일보가 100부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돈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경영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광 네. 산업에 손을 대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때 100만 부나 팔린 100만 부나 발행한 민족 최대 신문이었다.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100만 부를 발행한 건 맞습니다. 근데 팔리진 않았구나. 팔린 건 아니고요. 요즘도 무가지. 그러니까 돈 안 받고 파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때도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요. 자전거 끼워주고 그랬던 것처럼. 뭐 돈도 주고 그렇죠. 네네. 그 당시에 방응모는 그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가장 경쟁 신문사인 동아일보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0만 부를 찍습니다, 그냥.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예. 네. 왜냐면 방응모는 금광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거든요. 예. 이래서 쭉 100만 부를 파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문이라든가 지금처럼 많이 보급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때 100만 부면 어마어마한 수 같은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찍어놓고 막 돌렸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일보 일제강점기 때 100만 부 신화가 되는 거지요. 네. 뭐 예. 지금 이렇게 자전거 주면서 돌리는 거랑 흡사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거네요. 네. 그럼 방 사장은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건가요? 방응모 씨는 하긴 돈을 벌었으면. 예, 방응모 씨는 호가 개초 방응모거든요. 그 사람의 전기가 바로 이제 개초 방응모라는 건데요. 이 사람의 전기에 보면 3.1운동 때 만세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전기를 꼼꼼히 읽다 보면은요. 네네. 했을 것이다. 했었다고 추측된다. 했었다고 짐작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측. 인용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군요, 미화. 구체적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애국적인 활동, 항일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이 광복 이후에 한국 독립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다 재정부장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건 한국 독립당, 즉 상위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당의 재정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의 비서 지냈던 분의 말에 의하면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들어서 그것이 활자화되는 거죠. 활자화되고 텍스트화가 되니까 그걸 나중에 읽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방응모 한독당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한독당 재정부장. 이렇게 역사 왜곡, 구체적인 팩트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그것을 사실화하는. 그러게요. 아니 대표적인 친일파 신문이 무슨 한독당의 재정부장을 합니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요. 대표적인 친일행적이라고 하면은 천장절이죠. 일본 왕의 생일. 네. 조선일보 위에 천장절 기념하는 그림도 그리고. 네네. 천장절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설 띄우고. 예. 이런 일은 너무나 많아서. 예. 우리 실제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떠도는 것 중에 하나가 일왕 일본 천황폐하 생일이었나요? 생일 때 축하드린다고. 예, 아까 천장절 얘기하셨는데. 하나만 읽어드리면은요. 1939년 4월 29일자 사설에 보면 바로 이제 천장절입니다. 네. 이날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격이 깊어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날을 당하여 성수의 무강함과 번영을 봉축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아주 그냥. 그렇죠. 예, 이런 기사가 바로 딱 그 시기, 방응모 사장 시기에 나왔던 조선일보 신문이고요. 예. 참, 네. 조선일보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총 471회의 네. 언론 탄압을 받았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과는 다르다. 예,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예,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네. 구체적으로, 471회 중에서. 네.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471회의 정간. 네. 압수. 네. 그 다음에 또 그 기사 삭제. 네. 이런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1920년부터 40년까지 20년 동안 471회다. 네. 라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1920년대, 즉 10년 동안, 그러니까 방응모 사장이 인수하기 전에.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간회 그 기관지였던 그렇죠. 시기에. 예. 그때가 바로 20년대, 10년 동안 379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38회가 되는 거죠. 대부분이네요, 그때가. 예. 그리고 1930년대 9년 동안 네. 압수 처분당한 총 횟수가 60회. 한 해 평균 6.7회입니다. 네, 거의 뭐 별로 없네요. 근데 예. 그럼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네. 매일신보가 같은 기간에 39회. 한 해 평균 4.3회. 그러니까 기관지나 비슷하네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왜 언론 탄압을 당했는가? 기사 삭제라든가 정간이라든가. 그러게요. 압수를 당했나? 총독부 기관지인데. 그러게. 한글 신문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조선인이 보는 겁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기자들은 조선인입니다. 그럼 그 안에 나름 또 뜻을 품은 기자들이 또 일부 있었을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 영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화 변호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 그렇죠. 그 와이셔츠까지 벗어줬었던 그 기자, 신문기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도 편집부, 뭐 편집부장 정도 되는 편집장의 말을 계속 듣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도와서 외신 기자들을 보고 그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정간이라든가 뭐 기사 삭제라든가 이런 탄압을 당한 건 신문사의 편집 방향, 논조와는 상관없는 기자들의 개별적인 필화 사건이다. 개인적 일탈이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동아일보가 최초라고 주장하는 일장기 말소 사건. 송기정 그 선수의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송기정 선수가 삭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초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사장으로 있었던 조선중앙신보, 조선중앙신문 아닙니까? 네네. 예, 그거는 기자들이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도 기자의 개별적인 저항이었던 거지. 네네. 신문사의 어떤 편집국의 의도였다거나 경영진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연간 6점 몇 회 정도로 거의 그렇죠. 기관지와 총독부 기관지랑 맞먹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두고 어떻게 항일은 신문이었다고 할 수 있냐. 그것도 뭐 470여 건 중에서 370여 건은 거의 이 신간회 당시에 친관의 기관지였던 민족적 색채를 띄었었던 시기죠. 그때 당시에 다 있었던 이 신문 방응모 사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응모 사장이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나서 이런 친일 신문을 반대한 아주 민족적인 기사를 실으려고 했었던 기자들이 상당 부분 쫓겨날 수 있었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한 거고 편집부의 어떤 기사 검열, 총독부의 감시 감독이 더 강화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한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폐간되기 직전에 5년 동안을 보면 폐간되기 직전 5년 동안 그러니까 1935년, 39년 이제 5년 동안 보면 압수 처분당한 횟수가 29회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대한매일신보는 27회예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은 친일신문이었다. 네, 뭐 기관지를 압도하는 기관지 뭐 거의 필적하는 그런 정도의 신문 기사를 냈던 것으로 보아 대표적인 친일파 신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기사 이런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런 건 뭐 개인적 일탈이라서 치더라도 어쨌건 폐간까지 당하지 않냐. 폐간만큼은 이게 일본에서 일제 그만큼 밑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폐간당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항일 기사를 많이 실었으니까 폐간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이제 일본에서는 하거든요. 일본에서가 아니라 조선일보에서는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러죠? 조선총독부에서 강제적으로 폐간됐다. 네네. 그 당시를 봐야 됩니다. 1940년대. 네. 그러니까 1945년 8월 달로 갈수록 일제는 그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굉장히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보통 전쟁. 그때 우리 바로 총동원령이라고 하죠. 이 총동원령이 바로 이제 극심한 수탈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의 피해가 컸었던 거고요. 강제징용, 학도병, 그렇죠. 공출,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또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소나무의 송진까지 떼는 할당량. 그래서 이 소나무의 송진인데 휘발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제해서 석유를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까지 할당량을 들여서 수탈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산업,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은 전쟁에 집중하는 군국주의, 파시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라든가 언론을 더욱더 통제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신문사, 언론, 출판사를 통폐합할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이는 전략물자였어요. 총도 아닌데 종이를 왜?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를 만드는 그런 산업을 다른 군수물자를 만드는 산업으로 돈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장 종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문을 없앤다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이유 플러스 그런 이유에 여기 들어갈 돈을 다른 데다 그렇죠. 전쟁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거군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본 총독부가 신문사를 통폐합하면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은요. 조선에 있는 신문사들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선에 있는 일본인 신문사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일본 신문사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친일이고 항일이고에 상관이 없었던 거네요. 전체 일본에 있었던 신문사의 60% 정도를 폐간하려고 합니다. 통폐합하려고 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본인 신문사들까지 60%나 없앨 정도였으면 정말 전쟁을 위한 물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 중의 일환이었을 뿐이지 이게 민족 운동 항일 투쟁을 해서 그랬다거나 이건 절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한데요, 뭔가. 조선 총독부는요 명목상으로는 종이를 절약해야 된다. 물자를 아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1930년대 후반 40년대 나온 옷이 바로 이제 몸빼. 그 개그 코미디 프로라든가 아주 옛날 드라마를 보면 아주머니들이 아주 펑퍼짐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런 옷이 막 있었을 때고요. 일제 총독부의 비밀 자료를 보면은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그러니까 일본은 그 매일신보를 제외한 중앙신문, 중앙일간지를 전국신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조선어 신문을 통합한다. 그래서 매일신보 하나만 남겨둔다. 두 번째로는 조선일보는 평양으로, 그다음에 또 동아일보는 대전으로 이정시켜서 지방지로 전환을 한다. 그다음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합병해서 새로운 신문을 만든다. 조동일보 이렇게. 그렇죠. 조동일보 되겠죠. 아니면 네 번째로는 동아일보는 그 경제신문으로, 특수신문으로 만들고 조선일보는 일본어 신문으로 만들겠다.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계획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전쟁 물자의 부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폐간하게 되기까지 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항일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제의 그 총동원령 때문에 폐간이 되게 됐다는 이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폐간이 되고 나서
그 폐간됐을 때 조선일보의 대응에 대해서 그것이 친일이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일제 언론 검열 책임자가 바로 다츠다 세이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총독 정치와 잘 공명하여 조선의 개발, 지도, 기타 문화 향상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실로 반가운 경지에 들었다. 반가운 경지. 즉 조선 총독부의 그 언론 담당자들,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들이 조선인 신문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 신문 사설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조선일보를 조선인이 만든 신문을 100%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인과 같은 처지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신뢰를 보였다.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그때는 일본 천황과 총독을 만족시키는 신문이었다가 독립되고 나서는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만족시키는 그런 언론이 됐네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1940년에 발간한 조선 출판 경찰 개요라는 문서에 보면은요.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는 대개 그 주의와 주장이 온건하다. 만주사변 발생 이래 총독부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여 반도에서 내선일체, 만선이요. 신동아 건설을 기초히 공고하기 위하여 진지한 논조로 민중의 지도에 공헌하고 있다. 아주 만족하고 있네요, 일본이. 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조선일보를 폐간시켰었던 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어떤 반일적인 감정이 돌출적으로 나올까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또 전쟁의 물자를 총동원하고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우리가 알아볼 게 그 폐간에 대한 조선일보의 반응과 대응은 어땠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문이 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노를 하지 않나요? 속된 말로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신문이니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항일, 반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사와 내용, 보도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폐간되는 거. 막 하고 싶은 말 어차피 끝나는 거 그냥 막 다 풀어놓고 마지막 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폐간을 알리는 사고, 그러니까 회사의 고시, 그 사고를 보면 진화사변 이래 신동아 질서를 건설하는 광고의 국가불운에 제외하여 일의 존심 보도 보국의 길을 밟아서 한층 더 소기한 바 목적을 달성하려고 미력을 다했사오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대동아 공영권, 천황폐하 만세 좀 더 충성스럽게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폐간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논조의 사고를 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폐간사에는 신체제가 건설되려고 하는 이때 대동아 공영권이죠. 신문 통제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이상 우리는 이에 순응하는 이외의 어떠한 사정을 운영할, 실행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제 정책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간한다. 그렇죠. 말을 너무 잘 듣네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폐간하는 마당에 좀 이렇게 센 발언도 할 수 있을 법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진심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잘 보여야지 나중에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주식회사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이제 폐간이 되니까 사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설비 같은 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문사 자체가 없어지고 매각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옥이라든가 그 조선일보의 재산을 총독부에 그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독부에 이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니까 네네. 이것이 패간이라고 하는 게 딱 언뜻 들어보면 일제 탄압에 의해서 네. 정간도 되고 압수도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닌데요. 패간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간됐으면 영원히 없어졌으면 됐을 텐데 예. 폐간되고 나서 다시 어쨌건 광복 이후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광복 이후에 친일파들이 다 컴백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친일파로 이렇게 같이 다시 친미파로 반공주의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친일은 가슴에 일단 묻어두고 친미파로 얼굴 탈만 바꾸고 다시 돌아온 건데요.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다시 그렇습니다. 방사장 역시 똑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복귀시켜준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 독재 정권들이 열심히 비호하는데 신문 지면을 일본 천황을 이렇게 비호하던 때처럼 열심히 또 비호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저는 또 충격적이었던 기사들 중에 하나가 5.18 당시를 두고 조선일보에서 폭도라고 하기도 하고 광주에 무슨 폭도들이 어쩌고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었고 북한 간첩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맞습니다. 기사를 조작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2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하면 제호는 저작 출판물의 고유 제목 명칭, 일반적으로는 정기 간행물의 제목을 지칭하며 서적 등의 경우는 서명 또는 제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출판물에는 반드시 그 제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창간된 조선일보는 신문의 제호 위에 이것을 자발적으로 올려놓은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기념일마다 제호 위에 이것을 올려놓은 신문은 당시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와 조선일보뿐이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1. 쓰레기 2. 꼴뚜기 3. 메뚜기 4. 깍두기 5. 일장기. 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모든 것이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어려운 사자성어로 조족지혈, 세발의 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신문 뉴스를 같은 거 보면 기밀문서가 해제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밀문서라고 하는 건 중요도에 따라서 또 영향력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연한을 두고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지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일제는 식민지 관련, 조선에 대한 정책, 그런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자료,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도 목록조차도 저희는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하긴 목록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러니까 것들? 일제강점기의 수탈, 그다음에 또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재작년인가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언론 통제에 관한 비밀 자료가 발굴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와이 대학교에서. 이거 세계 곳곳에 캐러 다녀야 되겠는데요. 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도서과에서 비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제목이 바로 대정 14년 신문지 요람이라는 건데요. 일제강점기 언론 통제를 총괄했던 부서가 바로 총독부의 경무국 도서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언론 통제하는 어떤 신문이 발간되고 어떤 기사가 나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에다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가 도서, 출판 이런 것에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적, 그다음에 또 누가 수입하는지, 그 다음에
그 항일 무장 세력. 네. 항일 투쟁을 했었던, 그다음에 또 상해 임시정부가 했었던, 그 만주라든가 중국에서 발간되는, 네네. 여러 가지 신문과 도서,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사항과 자세한 사항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총독부에서도 몇몇만 알고 있는 비밀 자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책이라든가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인쇄를 하지 않고 등사를 합니다. 등사가 뭔가요? 등사는 뭐냐면 옛날에 그 인쇄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그 쇠로 된 펜으로 씁니다. 철필로 쓰고요. 거기 잉크를 묻혀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복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부씩만, 그러니까 필사를 해서 몇 부씩만 복사하는. 야, 치밀하게 그만큼 그게 기밀사항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총독부가 언론을 통제했는지가 그렇죠. 나타나 있는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기밀사항이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검찰, 경찰 가운데서도 그 사상 관련 수사기관, 사상 관련이라는 게 바로 이제 독립군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요인들만 열람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로 일제가 치밀하게 통제를 해왔었는지를, 관리를 해왔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자료인 건데요. 우연히 발견되긴 했지만 얼마나 더 그 숨겨진 자료가 많을지,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잔악한 친일파 행각들이 또 있었을지도 참 무섭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31번째 강의로 친일 대표 신문으로 불리는 조선일보의 역사 속 친일 행각들을 같이 짚어봤는데요. 친일파 조선일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네. 그 독일 나치의 그 선전상, 괴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범이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문장 하나만 주면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상징을 조작을 하는 거고요. 네네. 날조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네. 진실을 호도하고 거기다가 왜곡해서 전혀 다른 진실을 만들어내는. 예.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에 이봉창 의사가 그 1932년 1월에 그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그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보냅니다.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대불경 사건이다. 어로부니까 천왕이 타는 뭐 이런 것에 폭탄 투척, 폐합계 업소는 무사해 오셨다. 이런 거죠. 범인은 경성 출생의 이봉창이라는 기사를 실는데요. 이것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게재가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민족신문, 민족지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기사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조선일보에 대한 모든 것이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어려운 사자성어로 조족지혈, 세발의 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신문 뉴스를 같은 거 보면 기밀문서가 해제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밀문서라고 하는 건 중요도에 따라서 또 영향력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연한을 두고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지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일제는 식민지 관련, 조선에 대한 정책, 그런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자료,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도 목록조차도 저희는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하긴 목록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러니까 것들? 일제강점기의 수탈, 그다음에 또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재작년인가요? 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네. 언론 통제에 관한 비밀 자료가 발굴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와이 대학교에서. 이거 세계 곳곳에 캐러 다녀야 되겠는데요. 예. 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도서과에서 비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제목이 바로 대정 14년 신문지 요람이라는 건데요. 네. 일제강점기 언론 통제를 총괄했던 부서가 바로 총독부의 경무국 도서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언론 통제하는 어떤 신문이 발간되고 어떤 기사가 나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에다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가 도서, 출판 이런 것에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적, 그다음에 또 누가 수입하는지, 그 다음에 그 항일 무장 세력, 항일 투쟁을 했었던, 그다음에 또 상해 임시정부가 했었던 그 만주라든가 중국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신문과 도서,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사항과 자세한 사항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총독부에서도 몇몇만 알고 있는 비밀 자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책이라든가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를 하지 않고 등사를 합니다. 등사가 뭔가요? 등사는 뭐냐면 옛날에 그 인쇄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쇠로 된 펜으로 씁니다. 철필로 쓰고요. 거기 잉크를 묻혀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복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부씩만, 그러니까 필사를 해서 몇 부씩만 복사하는. 야, 치밀하게 그만큼 이게 기밀사항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총독부가 언론을 통제했는지가 나타나 있는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기밀사항이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검찰, 경찰 가운데서도 그 사상 관련 수사기관, 사상 관련이라는 게 바로 이제 독립군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요인들만 열람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일제가 치밀하게 통제를 해왔었는지를, 관리를 해왔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자료인 건데요. 우연히 발견되긴 했지만 얼마나 더 그 숨겨진 자료가 많을지,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잔악한 친일파 행각들이 또 있었을지도 참 무섭습니다. 아무튼 오늘 31번째 강의로 친일 대표 신문으로 불리는 조선일보의 역사 속 친일 행각들을 같이 짚어봤는데요. 친일파 조선일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독일 나치의 그 선전상, 괴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범이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문장 하나만 주면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상징을 조작을 하는 거고요. 날조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거기다가 왜곡해서 전혀 다른 진실을 만들어내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에 이봉창 의사가 그 1932년 1월에 그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그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보냅니다.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대불경 사건이다. 어로부니까 천왕이 타는 뭐 이런 것에 폭탄 투척, 폐합계 업소는 무사어 환행, 무사해 오셨다. 이런 거죠. 범인은 경성 출생의 이봉창이라는 기사를 실는데요. 이것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게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민족신문, 민족지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기사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3번. 다음에 보기는 기획사로부터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를 받는 등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유서를 남기고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모델 출신의 영화배우 고 장자연에 관한 보도 내용의 일부다. 잘 듣고
가장 관계가 깊은 참으로 몹쓸 인간을 고르시오. 보기.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특정 임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 보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8일 조선일보사 등이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 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1년 3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방응모 2. 방우영 3. 방일영 4. 방용훈 5. 방상훈. 이런 친일파 대표신문 그리고 그 독립된 이후에는 독재 군사정권을 비호하면서 괴벨스 같은 이 언론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온 언론이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으로 지금까지도 조중동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여론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언론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괴벨스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있는 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돼요. 독일의 괴벨스가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로 부활했다 네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닐까 생각하네요. 네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또 지금 70여 년간 계속해서 살아있는 셈인데요. 아무튼 이 괴벨스 같은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시대에 맞게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변모하며 권력층을 비호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그 이익을 또 더더욱 키워가는 그런 언론 같지 않은 언론. 예. 네. 되겠습니다. 민족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네. 조선일보에게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네.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늘 31번째 강의 친일 대표신문 조선일보 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